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귀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오래된 과학책?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인류가 생명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린 정말 거대하고 치밀한 하나의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위대한 논증의 뼈대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다윈은 책 맨 마지막을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맺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식물이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고 곤충은 날아다니고 벌레는 기어가는 이 모든 생명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강둑의 풍경이요. 다윈은 이걸 뒤얽힌 둑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경이로운 생명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또 정교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된 걸까? 이게 바로 다윈이 평생을 바쳐 답을 찾으려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윈이 이 엄청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아주 의외의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아주 익숙한 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동식물 품종을 개량하는 육종이었습니다. 그때 19세기 영국에서는요, 희한하게 생긴 비둘기 품종을 만드는 게 엄청난 유행이었대요. 다윈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야생에 있던 바위 비둘기, 딱 한 종류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계속 원하는 특징을 고르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비둘기들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다윈의 논증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그러니까 유추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거죠. 보세요. 인간이 하는 선택, 이걸 인위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한테 쓸모 있는 특징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변화도 꽤 빠르게 일어나고요. 자, 여기서 다윈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잠깐만. 혹시 자연에도 이런 비슷한 선택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고 목적은 뭘까? 또 어떤 특징을 골라내는 걸까?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다윈의 논증을 완성할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윈은 이제 시선을 자연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바로 모든 생명이 겪고 있는 엄청난 생존 투쟁에 주목하게 되죠.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요.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다윈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직접 했던 작은 실험 결과예요. 그냥 땅 한 떼기를 파서 새싹이 몇 개나 자라나 세어본 거죠. 근데 보세요. 351개 중에 295개가 사라졌어요. 민달팽이나 곤충한테 먹혀서요. 겉보기엔 정말 평화로운 정원인데 그 밑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윈은 바로 이런 생생한 관찰을 통해서 생존 투쟁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생물은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낳으려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먹이나 공간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태어난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경쟁, 생존 투쟁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해요. 다윈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첫째, 모든 개체는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다, 즉 변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바로 생존 투쟁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다윈의 위대한 발견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아까 인위 선택에서는 인간이 비둘기를 선택했잖아요. 자연 선택에서는 자연 환경 자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연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차이라도 생존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진 녀석이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전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세 단계예요. 첫째, 개체들 사이에는 미세한 변이가 존재한다. 둘째, 태어난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하는 생존 투쟁이 있다. 그럼 결론은
셋째,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번성하겠죠. 적자 생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진화는 필연적으로 이뤄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죠. 자, 그런데요. 이 단순한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만 년도 아니에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긴 수억 년이라는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윈은 그 결과를 변이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모든 생명은 사실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각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윈 이론의 정말 장엄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박쥐의 날개, 도구를 쓰는 인간의 손, 물속을 헤엄치는 고래의 지느러미, 하는 일은 전혀 다른데 뼈 구조는 놀랍도록 비슷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윈은 말합니다. 그건 각각 따로따로 완벽하게 설계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조상으로부터 그 기본 뼈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유형의 통일성이 결국 유래의 동일성이라는 거죠. 근데 다윈은 진짜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이론에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반박이 뭔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책에다 직접 쓰면서 그에 대한 답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 반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좋아, 다윈, 당신 말대로 모든 종이 점진적으로 변해왔다고 치자. 그러면 종과 종 사이를 잇는 그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들은 다 어디 갔는가?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실제로 당시 화석 기록을 보면 중간 단계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윈의 대답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는 시적이고 또 명쾌합니다. 그는 지질학적 기록, 즉 화석을요, 완벽하게 보존된 역사책에 비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건 대부분이 찢겨나가고 여기저기 몇 페이지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옛날 방언으로 쓰인 낡고 불완전한 역사책과 같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진화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생물이 죽어서 화석으로 남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희귀한 사건이니까요. 문제는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록, 즉 화석 자체가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데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다윈이 풀어놓은 이 거대한 논증의 실타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쫙 묶어보겠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그냥 생물은 변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부터 침팬지, 저 밖에 나무와 버섯,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박테리아까지 우리 모두는 시간을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단 하나의 원시적인 공통조상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아주 먼 친척인 셈이죠. 이게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다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생명의 모습은 어떤 위대한 설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번식하고 조금씩 달라지고 그중 환경에 더 잘 맞는 녀석이 살아남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 법칙이 상상도 못할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라는 것. 바로 그 사실 자체에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그 놀라운 단순함이야말로 다윈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장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